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도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오는 이 절차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은 어제 2차 어떻게 보면 그 구치소에 그 지휘를 했는데 좀 곤란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또 한 번 오늘 2시까지 데리고 오라라는 지시를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방문 조사가 원칙적으로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불응을 했는 사안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방문 조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없을지 아니면은 원칙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서면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나오지도 않고 실제 찾아가도 안 만난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해서 변호인과 본인의 답변서를 받는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 특검 입장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로서 반드시 또 그 서울구치소가 데리고 인치해가지고, 인치란 것은 끌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오늘 오후 2시에 인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인 신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강제적 물리력 행사 난감하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특검은 구치소 조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아마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라든지 또는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 기한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구속 기한 내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문제 그리고 예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강제로 인치하는 것이 교도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하는 방안 특검에서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좀 전략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이제 우리 어떤 얘기를 할 때 법조인들은 말 그대로의 해석을 일단 먼저 합니다. 무론적 해석이라고 하죠.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이유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건강상 이유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의사의 어떤 소위견서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말 그것이 육체적 건강의 문제인 것인지, 아시다시피 육체뿐만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구속되면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적인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는,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도 읽히는 것 같고, 좀 더 어떤 그 법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구속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체포나 구속의 어떤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출석을 했지만, 일단 이제 구속된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오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본인이 노출되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명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 외환 의혹 수사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드론사 등 24곳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일반 이적죄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혐의가 좀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튼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적죄라는 게 뭔가요?
일단 외환죄가요, 우리 형법에 여러 단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조에는 외환유치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를 했다라는 것이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을 헌법상 외국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법률적인 해석 문제, 그리고 통모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상 92조에 정해져 있는 외환유치죄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한다라는 요건이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 이적죄가 적시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서 적용 법조가 뭐 추가되거나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에는 어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의 피의자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고 또 원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 것 같은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사실상 그 전임 정부에서 기소가 됐지만 대부분 다 무죄된 사건인데,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땅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그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는 건 없이 그것을 이제 그 노선이 있어서는 그걸 무단하게 그냥 중단시켜버렸다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검의 어떤 입장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사에 단서를 해서 법원이 영장을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추후에 어떤 그 수사의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최초의 특검의 목적과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전현직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하게 된 건데 이 전현직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소환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김모 씨의 회사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보험성으로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경에 렌터카 업체에 184억 원이 투자가 된 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돼 있는 전현직 지금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일단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 조사한 이후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과 배포 금지를 했습니다. 또 감독과 제작자에게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일에 영화 첫 변론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주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 영화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도 없도록 제한을 했고,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한 번당 2천만 원을 또 다시 배상하도록 제한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뭔가 왜곡된 진술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결국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해서 배상이 적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배상이 적절하다라고 요즘 판단하시나요? 위자료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원인데 그런 추세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했다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반했을 때 어떤 이행 강제금이 2천만 원인데 단순히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인용됐지만 피해 금액 자체에 대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